여부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약 25%가 인상이 된 시급 12,000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인 반면에 경영계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정보가 새로 추가가 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주소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제한 명령을 어긴 성범죄자와 해당 기관에 대해서 현실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기관이 취업금지 위반에 따른 폐쇄 조치를 거부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안에서는 폐쇄 요구를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 A씨를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주택가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30대 남성을 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군부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한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교민을 안전지대로 이송하기 위해 정부가 공항, 항구, 철수 등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단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대사관에 모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민 대피를 위해서 특전사 등 병력 50여 명을 태운 군 수송기는 인접국 지부티에 도착을 했고 청해 부대 또한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가 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은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용실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20일 밤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실험이 있었습니다. 달 착륙은 물론이고 훗날 화성 탐사까지 하겠다며 개발 중인 스타쉽이라는 이름의 초대형 로켓인데요. 아쉽게도 스타쉽은 발사 4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은 정작 폭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이스X 임직원들의 반응이었는데요. 자신들이 애써 만든 로켓이 계획대로 분리되지 않고 심지어 공중에서 폭발해버리는 순간 이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유튜브로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지금 뭘 잘못 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이 스타쉽의 폭발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여러 이유를 배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카메라에 잡힌 스페이스X 임직원들의 표정은 정말로 밝아 보였습니다. 딱 한 달 뒤인 5월 24일 우리나라에서 누리호 3차 발사가 진행됩니다. 재작년 1차 비행시험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지난해 2차 발사 때는 최종 성공을 확인했죠. 그리고 이번 3차 발사 때는 처음으로 실제 위성을 발사하는 데 도전합니다. 우리도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 힘찬 박수와 뜨거운 격려를 보낼 준비가 돼 있겠죠. 4월 24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힘찬 월요일이죠?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와 함께 출발합니다. 올해 1분기 국내 항공사들의 국제선 여객수를 보니까요.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보다 무려 16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약 988만 명이 해외로 나간 건데요. 절반 가까이 45%는 대형 항공사를 이용을 했는데 나머지 55%는 모두 이 항공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비중이 10%가 되질 않았는데 올해 55%까지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저비용 항공사라고도 불리는 알파벳 세 글자, 저가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라고도 불리긴 하는데 알파벳 세 글자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로우 코스트 캐리어를 줄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여행 계획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예진 소장의 아이템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제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경매 시에 우선 매수권 그리고 LH 등 공공이 주택을 사들여서 매매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를 특별법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부동산 상황 전해드리고요. 지난해 카드사 할부 항변권과 관련된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직장인 채용 관련해서 기업의 채용 조건 문제부터 회사의 채용 갑질 사례 먼저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식비, 의료비 등 생활물가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어예진 소장. 자,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희가 원탁의 기자들 때 전세 사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주말에 대책이 하나 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이요.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입니다. 우선 매수권은 이 전세 사기를 당한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1억 6천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그 같은 가격에 우선적으로 그 집을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은 가격으로 우선적으로 세입자가 가져갈 권리. 그렇죠. 네. 세입자가 그러니까 집주인이 되게 해준다는 건데 우선 매수권으로 매입을 원하는 피해 임차인들에게는 또 세금 감면 또 저리로 장기간 대출을 지원할 수 있겠다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또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네. 이 주택 경매를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을 했습니다. 정부가 빌라 전세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경매로 넘기는 걸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금융회사한테 좀 압박을 한 거는요. 이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좀 잠시 기다려달라 하는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그 시간을 좀 끌어서 집값이 좀 반등을 하면 네. 오히려 전세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이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도 발표가 됐잖아요. 네. 또 다른 특별법 내용은 해당 주택을 LH가 매입하도록 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경매로 낙찰받기 싫다. 우리는 그 정도 여력은 없다고 거부를 한다면 LH와 각 시도 도시주택공사를 통해서 피해 주택을 산 뒤에 매매 임대주택으로 임대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피해자들은 퇴거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LH 매입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시세의 거의 한 30에서 50% 정도 수준인데다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야당 일각에서
이게 공공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은 어떻게 좀 방식이 다른 겁니까?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이거는 이미 LH에서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틀 안에서 소화가 가능하다면서 이 야당이 주장하는 피해 보증금을 국가가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 공공 매입과는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매입 임대주택을 제공을 하면 원래 들어가야 하는 분들이 좀 뒤로 밀리는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네. 예, 정부가 근데 이 피해 구제를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짜 작정하고 사기를 친 나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된 집주인을 가진 피해자들도 어쨌든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국회를 좀 통과해야 되는 거죠, 법이? 그렇습니다. 좀 순조로울까요? 어떻게 될까요? 순조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야당이 정부의 이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피해자들을 직접 구제하라는 내용을 담은 법을 준비하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부의 특별법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의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없고 피해자들이 본인 돈으로 또는 대출받은 돈으로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피해 금액은 피해자들이 모두 떠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은 그 피해 금액의 전부 또는 절반 정도라도 정부가 예산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건데 이 대책의 실효성이나 피해자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해야 될 것도 같지만 문제는 그렇게 지원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기 범죄 피해를 들면 뭐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것도 정부가 지원을 할 거냐 또 일반 사기 피해자도 지원을 해줘야 될 거냐 뭐 이런 부분도 이슈가 될 수가 있죠. 또 이번 경우에는 또 우연히 이슈가 돼서 피해자가 많고 또 여론이 주목받으면 정부가 도와주고 여론이 주목을 못 받으면 또 도와줄 수 없고 피해 금액이 더 커도 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하게 되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생각보다는 강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또 중요한 거기도 하고요. 근데 앞에서 오혜진 기자 이야기를 할 때 국회에서도 좀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사이에 집값이 좀 반등을 하면은 전세 피해자들이 좀 피해액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그렇게 생각대로만 된다면 그렇죠. 계획대로만 된다면 좋을 텐데 부동산 상황은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사실 요즘은 그 뉴스를 보시면 일부 지역에서는 좀 반등 얘기도 좀 나오고 뭐 아직까지는 사실 전세 피해자들이 몰려있는 그래도 낮은 주택 가격까지는 상승세를 좀 타지는 못한 특히 상황입니다. 빌라. 예. 네. 사실 뭐 급매물이 팔리고 있고 뭐 호가가 오르고 이런 얘기이기는 한데요. 그게 좀 서울 일부 인기 지역에 하나기는 합니다. 이달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을 포함한 서울 주택 평균 매물가가요. 지난달보다 0.55%, 전세값은 0.71% 하락하면서 지난 1월, 2월, 3월보다는 조금씩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경기와 인천 지역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도 낙폭을 줄였지만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반등은 아직은 아니라는 건데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L자형으로 낮은 상태로 쭉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거시경제, 주택 공급과 수요, 금융 등 변수를 이렇게 이용해서 산출한 그 2월 부동산 시장 압력 지수를 보면요. 32.2포인트로 기준선인 50포인트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50포인트 위면 부동산 시장의 그 확장 압력이 높고 50% 아래면 하방 압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32.2포인트니까요. 좀 고금리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도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집을 사려는 생각이라든지 뭐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전세값 하락으로 갭 투자 수요가 줄어든 것도 부동산 경기 하락 압력에 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주택 가격이 부동산 하락기에는 집주인이 매도를 미루고 또 실수요자는 매수하려고 하면서 이 가격 급락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또 지난 1월에 그 강남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규제 지역이 해지됐잖아요. 네. LTV가 70%로 완화되는 조치로 또 상방 요인이 또 그래도 있는 만큼 부동산 경기가 더 급격하게 떨어지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L자 형태로 좀 완만하게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채용 갑질 관련된 뉴스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채용 공고 관련해서 네. 좀 사실과 다른 채용 공고 조건과 좀 허위 과장 채용 조건에 관한 건데요. 직장갑질 119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입사 전에 제안한 조건이 실제 근로 조건과 달랐다는 응답자가 약 22%로 조사됐는데요. 10명 중 2명이 채용 사기나 과장 광고를 경험한 셈입니다. 특히 이 같은 일은 고용 형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종에서 더 빈번했는데요. 네. 비정규직 노동자, 비노조원, 생산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 응답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정규직이고 경력직이라서 수습기간 없는 거로 하고 입사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거나 근로계약서를 보니 수습기간 중 임금 70%만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던 건데요. 또 면접 때 대리 입사라고 했는데 입사 뒤에 사원으로 발령이 났다. 또 뭐 사무직으로 들어왔는데 현장 업무까지 시킨다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공고랑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상황이 많이 다르더라. 속았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다양한 또 갑질 사례들도 신고된 게 많이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경험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특히 이 비율은 여성이 23%로 남성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는데요. 한 여성 구직자는 면접에서 결혼을 안 했다고 하니까 면접관이 결혼해라. 여자 팔자 뒤용박 같은 소리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채용갑질 119는 채용 비리 사례도 소개를 했는데요. 한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서 교사를 권고 사직시키기도 했었고요. 아이고야. 또 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자녀와 손자를 계약직으로 입사시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체계가 잡혀 있는 대기업보다는 사실은 조금 이제 작은 사업장, 조그만한 기업에서 이런 채용 갑질 이런 것도 좀 많을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항상 약자들이 더 취약하게 노출이 돼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작성을 했는데 교부받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요. 직원 2명 중 1명이 교육 계약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또 비정규직도 이 비율이 40%로 높았습니다. 이 채용 관련 위법행위는 대부분 사용자가 저지르고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채용 갑질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채용 절차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저지르고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정부의 대응은 좀 없습니까? 이게 정부의 대응이라기보다 오히려 반대쪽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부가 최근 노조의 고용 세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채용법을 마련해서 다음 달 중에 입법 예고한 예정인데요. 공정채용법. 예, 맞습니다. 네. 이제 뭐 현대차처럼 강력한 노조가 있는 경우에 뭐 자재를 채용해달라 이런 거가 발생을 하면 이 노조원들을 처벌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또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초에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에도 나섭니다. 채용 가용과 망해였던 건설 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채용과 관련한 위법 부당 행위에 엄정 대응키로 한 건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고용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조개혁에만 집중하고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채용 갑질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등한시하는 것 같다라는 비판이 나오고요. 불공정 채용의 원인이 되는 회사 측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지적입니다. 자, 다시 어혜진 소회장에게 갑니다. 네. 카드 회사의 할부 항변권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용어가 되게 어려워요. 할부 항변권.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내가 결제한 금액의 자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남아있는 할부금 나 안 낼래요. 네. 예. 그러니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뭐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계약에 합당한 문제가 생겼을 때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의 할부로 결제했다면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하죠. 네. 내가 헬스장 이용권을 120만 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를 했는데 네. 다음 달에 한 달 뒤에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남은 카드 할부 기간에 대한 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할부 항변권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5회차 10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난해 이 같은 이 할부 항변권 관련 민원이 총 325건으로 전년 대비 260%, 3.6배가 늘었습니다. 3.6배 급증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도 해도 되는 게 카드 회사들이
어떤 구매자, 소비자한테도 신용을 주는 거지만 이 카드 가맹점에게도 신용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 양쪽이 좀 같이 책임을 좀 봐야 될 텐데 할부 항변권이 3.6배가 늘었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겁니까? 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유사 투자 자문업자,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 이런 업체와 할부 계약을 체결했는데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관련 민원이 많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디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됩니다 하면서 뭐 신규 투자자를 또 소개를 해주시면 수당을 또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뭐 그리고 투자금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물품 구입 대금을 가장해서 이제 할부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뭐 라는 식이 주된 수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는 소비자가 수익을 기대하고 결제를 했기 때문에 투자 목적의 거래는 할부 항변권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리딩방 통해서 그 이제 대표적인 할부 예죠. 한 거는 항변권이 안 된다. 안 됩니다. 또 이 뭐 광고라든지 홈페이지 제작 같은 이런 상거래, 사업적인 용도로 거래를 했을 경우에도 할부 항변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민원 접수에 비해서 이 요건 충족이 안 돼서 피해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할부 항변권 이거 꼭 알아두면 좋겠네요. 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카드 대금이 부당하게 청구됐다. 이런 내용의 민원도 많이 들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쓴 게 아닌데 네. 청구가 되는 사례같이 사용대금 부당 청구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107%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8%는 해외에서 결제된 것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최근 이제 많은 국가들이 입국 규제를 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해외 가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해외 사용이 늘어나는 게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뭐 일례로 해외 숙박업소 같은 데서 현지 직원이 나의 카드를 무단으로 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수집을 해서 비대면 거래에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도용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카드사에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좋은데요. 이거를 신청하면 카드사가 나의 출입국 정보를 받아서 귀국 이후에는 해외 결제 승인을 제한해서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결제 알림 서비스도 대부분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내가 쓴 내용이 아니라면 문자에 찍힌 번호는 해외에서 얼마가 결제됐습니다. 이런 게 있어도 그 번호로 바로 전화를 하시면 피싱일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카드사로 직접 전화를 하시는 게 더 맞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문자 메시지로 안내 오는 것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고. 그렇죠. 이완주 기자. 전체적으로 뭐 물가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전하고 비교하면 식비가 특히 25% 올랐다는 통계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통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올해 3분기 명목 식품비, 여기 이제 주류비도 포함이 됐는데 지출액이 가구당 월 평균 83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제 3개월 만에 8%가 증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전인 2019년에는 한 달 식품비가 한 66만 원 정도였습니다. 약 4년 만에 17만 원가량, 비율로는 한 25%가량 오른 건데요. 식품 물가는 올해 들어서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식용유, 마요네즈, 밀가루 등 밥상에 자주 오르는 식품들의 가격은 20%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올 초까지 가공식품이 물가 상승을 이어왔는데 외식비 상승도 이어지고 있어서 올해도 가계 식품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래서 이제 정부가 앞서 가공식품 업체에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는데 네. 이번에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밀가루, 커피, 원두 등 주요 식재료 가격과 수입 단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의 원가 부담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좀 올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좀 원가가 이제는 좀 진정된 것도 있으니 가격 전가를 조금 늦춰달라. 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입는 것도 많이 올랐죠. 옷이나 신발도요. 예, 맞습니다. 지난 3월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요. 의류 및 신발 물가가 1년 전과 비교해 6.1%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게 2011년 11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의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요. 6% 이상 오른 게.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나들이 등 최근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의류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네. 이제 의류 및 신발 물가 같은가 이제 코로나19 확산기까지는 중국 0% 혹은 1%대로 의류 물가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1년 11월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지난해 5월에는
의류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했고요. 올해 3월에 6%를 넘어선 겁니다. 특히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에 6.3%에서 지난달에는 4.2%로 둔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 의류 물가는 최근 들어 오르고 있는 거고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아동복, 유아복과 캐주얼 의류의 상승률이 특히 높았고요. 또 남자 의류보다는 여자 의류가 높았고 장신구 순으로 또 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좀 둔화되고 있는데 의류비는 오히려 더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네요. 아동복, 유아복이 더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경제 상식 퀴즈 정답 벌써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존 항공사보다는 더 저렴한 값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에어부산 등이 있죠. 기내식, 심지어 물 서비스까지도 줄이고요. 해서 운임 비용을 많이 낮춘 저비용 항공사를 말하는, 정답은 이제 알파벳 세 글자로 저희가 정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여행 계획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시작하자마자 배성룡님이 정답 알파벳 딱 세 자 제일 먼저 보내주셨고요. 모영기님은 빨리 보내주시기는 했는데 해외여행이라고. 아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700님이 어제 아내랑 딸이 3주간 이 항공사를 통해서 대만에 갔습니다. 벌써부터 보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크크크크크크크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아내분께서 딸을 데리고 3주간 대만에 갔다. 보고 싶다는데 왠지 문자 메시지에서 이렇게 웃음이 느껴질까요? 그리고 4647님은 저는 티모 항공에 투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가 항공주 지속 성장하겠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저한테. 7007님이 모르거슈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신혼여행도 해외가 아니라 대전 유성 온천으로 갔고 탈 기회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라고. 비행기를 아직 안 타보셨다. 어르신께서. 좋은 일이 좀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5162님은 저희 딸이 이번에 이직을 해서 저비용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요즘에 엄청 바쁘다고 집에도 자주 못 오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정말 그쪽이 좀 성수기 맞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한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일이 없는 것보다는 막 그 무급휴직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바쁜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많은 이야기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조금 전에 4218님이 이 저가 항공사 더 저렴하고 좋다고, 안전하기만 하면 서서 가도 좋다고. 야, 이거 항공기 서서 가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처음 봤습니다. 큰일 납니다. 재밌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입니다. 물건 살 때 영수증 보면 항상 한 10%가 항상 구매 물건에 따라 붙게 되는데요. 바로 부가가치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소비자가 낸 세금인데 자영업자나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여러 차례 나눠서 돌아오는데 바로 내일까지인 것도 있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 통해서 정리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거는 되게 자주 돌아오잖아요. 부가세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개념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3만 원어치 내가 뭘 샀다. 네. 그러면 거기에 3천 원, 즉 네. 10%가 항상 따라 붙는데 이 부가세 10% 무조건 어디든 다 붙습니까? 혹시 안 붙는 데도 있습니까? 네, 대부분의 뭐 재화나 서비스에는 일단 다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심지어 뭐 미용실에서 머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다 붙습니다. 근데 이제 다 붙는데 법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안 붙는다고 정해 놓았고요. 네. 이제 그 안 붙는 것들은 이제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버스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이런 식의 식재료 같은 기초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의료 꼭 필요하니까 여기까지 부가세가 붙는 거는 좀 그렇다. 그러면은 면세로 안 붙고요. 또 뭐 도서와 같은 이런 문화와 관련된 부분도 또 부가세 면세로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안 붙는다고 법에서 정해놓은 거 빼고는 다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기초생활 관련된 거, 뭐 문화생활 관련된 것 이런 것들에. 네. 근데 부가세가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20%대. 네, 크죠. 3분의 1이 조금 안 되던데 어찌 됐든 간에 최종 결제는 이제 소비자들의 몫인데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부가세 막 환급 네.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아니 세금은 부가세는 내가 냈는데 이 환급을 왜 사업자가 받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 구조적인 이유는 뭔가요? 네, 그 이유를 알려면은 먼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네. 세금의 직접세랑 예. 간접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직접세와 간접세. 네, 직접적으로 내는 세금,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인데 직접세라는 거는 내가 번 거에 대해서 내 소득에 대해서 내가 직접 신고도 하고 내가 납부도 하는 걸 직접세라고 하고요. 뭐 소득세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가 있겠고요. 간접세 같은 경우는 내가 번 거에 대해서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는 걸 간접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인데요. 부가가치세는 또 다른 이름으로 소비세의 한 종류예요. 네. 소비를 한 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 거고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내가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을 샀다. 라고 하는 것도 소비를 한 건데 네. 이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내가 직접 내야 된다고 하면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고 세무서 가서 그 10% 부가가치세로 내가 직접 내야겠죠. 아, 그러면 이제 생활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닌 판매하는 사람이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에 내라. 부가세를 신고해라라고 해놓은 거고요. 근데 이제 전달해서 내는 건데 이거보다도 그 사장이 편의점 사장이 부담했던 세금이 더 많다고 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더 많다고 한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소비자 내가 낸 세금을 사장이 돌려받는 게 아니라 사장이 미리 냈던 부가가치세를 본인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더 많이 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돌려받는 거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어디서 이제 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하면은 10%를 깎아주겠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뭐 누구 마음대로 부가세를 깎아주고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제 생활을 해도 되는 건지 도움 좀 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요. 네. 어딘가에 기록이 잘 남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탈세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제 이건 구입을 하는 사람이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구입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또 됩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추가로 10%를 더 내더라도 네. 뭐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게 뭐 부가세도 내가 냈던 부가세도 돌려받고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라든지 아니면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한 번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한 번 내고 두 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세금계산서나 증빙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증빙을 꼭 받아놔야 된다. 네. 자영업자 입장에서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사실 부가세 신고를 각각 해야 되는데 네. 시기 이런 것도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업장 규모마다 좀 다른가요? 어떻게 돼요? 한번 싹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영업자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서 네. 부가가치세를 내는 기간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자영업자 종류 뭐 면세 사업자는 일단은 빼고 안 내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빼고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나누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제일 큰 네.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을 직접 본인이 계산을 하고 부가세도 신고를 하고 냅니다. 네. 그래서 매 분기가 끝나고 1년에 4번을 내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요거 다음으로 중간 규모의 뭐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이 4번의 반절인 2번만 신고를 직접 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네. 이 2번에서 반절만 한 번만 1년에 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직접 신고를 해서 내야 되고 내일 이제 4월 25일까지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네. 뭐 얼마만큼 세금을 내라고 해서 고지서가 날라오게 돼요. 요 금액은 이제 지난번에 개인 사업자가 냈던 금액의 반절 정도로 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간이가세자 제일 영세한 규모 같은 경우는 네. 내일 굳이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제 다가오는 6월 말 끝나고 나서 이제 1년치의 반절이 날라와서 그때 내면 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 납부하면 되고 네. 법인과 개인 사업자는 4번씩 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그중에 2번은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준다. 맞습니다.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준다. 네. 추가로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법인도 만약에 작은 규모라고 한다면 뭐 1억 5천 직전 과세 기간에 1억 5천 미만의 매출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법인도 원래는 4번 신고하고 다 신고했었어야 되지만 법인도 요번에는 그 고지를 날려서 그 금액을 내면 됩니다.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요. 국세청이 보내준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헷갈리는 게 이게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냐 이것도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네. 개인 사업자 낼 때.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는 게 좀 좋습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딱 잘라서 말씀해달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간이가세자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간이 과세자. 네. 이유는요, 이제 뭐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걱정이 뭐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이가세자를 말씀은 드리긴 하는데 네. 다만 이제 두 가지 상황이라면은 간이가세자가 아니라 일반가세자가 더 뭐 맞다고 봐서 일반가세자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네. 가게를 열면서 이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돌려받을 부가가치세가 많기 때문에 이제 환급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선택을 간이가세자로 했다고 한다면 환급을 받지 못하니까는 이럴 땐 일반가세로 추천을 드리고요.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를 적게 내는 대신에 환급을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네. 네.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이제 세금 계산서를 못 끊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사업자여서 세금 계산서를 요청을 하면은 내가 간이가세자라고 한다면은 끊어줄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세금 계산서 꼭 끊어야 하는 사업자라고 한다면은 일반가세자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그냥 간이과세로 갈 건지 아니면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니 일반 과세자로 갈 건지 네. 선택을 잘 해야겠네요. 만약에 부가세 이제 신고하려면 필요한 서류들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류가 워낙 다양한데요. 예. 일단은 준비해야 되는 서류를 간단하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벌어들이거나 네. 아니면 사용을 했던 내역의 증빙이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증빙들이 아무 증빙이나 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적격 뭐 법에서 정한 증빙이어야 됩니다. 적격 증빙. 그러니까 뭐 이게 손으로 쓴 영수증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떤 안 종류가 되고요. 있나요? 이제 세금 크게는 이제 네 가지 세금 계산서, 네.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적격 증빙이 이제 세금 계산서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업자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부가가치세 영수증인데요. 이제 가장 확실한 증빙이라서 누가 이제 누구한테 판매를 했고 얼마에 언제 판매를 했고 그리고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얼마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이 다 뭐 적혀 있어가지고 가장 그렇죠. 정확한 부가가치세 영수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제 포함되지 않는 면세 물품과 관련된 경우라면은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을 사용하면 현금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준비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것, 사용한 것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 네. 근데 아예 수익이 아예 없는데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 부가가치세는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이제 만약에 수익은 빵인데 하나도 없는데 네. 썼던 비용들이 많아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아하.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진짜로 수익도 하나도 없고 네. 비용도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무실적으로라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
절세 차원에서 좀 우리가 좀 꿀팁 드릴 만한 거 없는지 한번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네. 특히 이제 부가세 관련해서. 네, 부가세 관련해서 이제 뭐 절세와 관련해서는 세액 공제라든지 세액 감면을 받으면 되는데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의제 매입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네. 의제 매입 세액 공제. 네. 야. 풀어서 보면은 네. 이제 매입 세액으로 내가 이제 돈을 들여서 비용을 썼다라는 걸로 봐준다라는 거예요. 의제가 네. 뭔가 당연시 한다라는 뜻? 당연히 네. 뭐뭐 한 것, 막 이렇게도 해석을 해도 될까요? 맞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그걸로 봐준다라는 내용이어가지고요. 사실은 매입세액이 아닌데 매입세액으로 봐준다라는 거예요. 매입은 내가 돈을 쓴 거. 네,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 양파, 배추, 뭐 고기 이런 식의 면세품을 사오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면 부가세 과세가 되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없는 걸 사와서 부가세가 붙는 상품이나 제품을 내가 파니까. 네, 나는 이제 부가세 돌려받을 거는 없고 내야 할 것만 생기는 거죠. 네네네.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경우 이제 부가세를 돌려받은 걸로 받을 거가 있는 걸로 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통해서 이제 면세 논산물을 뭐 300만 원어치 구입을 한다고 하면 네. 한 20만 원 정도는 추가로 이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요게 부가세를 이제 뭐 나눠서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좀 자영업자분들이 부가세 이런 신고납부 혹은 이제 세금 자체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팁은 없습니까?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벌거나 아니면 내가 뭐 사용을 해서 소비한 게 아닌데 네. 고객이 냈던 10%를 받아가지고 나는 세무서에 갖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전달. 네. 근데 내가 판매를 할 때 이 부가세 10%를 같이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이 내 돈인 줄 알고 이걸 사용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세금 낼 때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세금 낼 때 됐을 때는 괜히 아까워요. 네. 너무 크다 보니까 부담이 돼요. 그래서 네. 종종 부가세를 내기 위해서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부가세 때문에. 네. 그 현금 흐름을 감안하지 않았다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제 부가가치세 통장을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아예 애초에 내가 고객한테 돈을 받을 때마다 10%는 따로 부가가치세 통장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차곡차곡 넣어놨다가 이게 부가세 통장이라는 게 따로 어디 상품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건 통장을 아니고 내 만들어서? 목적용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두면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세 실제로 낼 때는 그 안에서 내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도 줄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투자 자금이나 이렇게 활용하는 등에 있어가지고 계획적으로 자금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부가가치세 통장을 뭐 만들어 두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출의 10%는 그냥 내 돈이 아니고 맞습니다. 잠깐 거쳐가는 거다라는 생각만 갖고 따로 관리하시라. 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겠네요. 왜냐하면 이 부가세 괜히 나중에 낼 때 배 아픕니다. 맞습니다. 내 돈이 아니었지만 괜히 배가 아프거든요. 오늘도 김철훈 세무사에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옵니다. 정부가 일본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보다 앞선 조치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 가스요금 체납 정보 등이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정보에 새로 추가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주소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취업 제한 명령을 어긴 성범죄자와 해당 기관에 대해 현실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27명, 위중증 환자는 146명, 신규 사망자는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저도 그 다양한 경제 분야, 금융 분야 취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사실 제일 어려운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네. 끝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가입하고 있는 이제 보험도 때가 되면은 막 지인들이 부탁을 해오고 아니면 뭐 리모델링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그 새로 고침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돈워리 투자백서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 허리띠를 한번 졸라매는 방법 배워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은 큰 틀에서 우리가 뭐 자주 듣기는 하는데 보험 리모델링 네. 어떤 뭐 대원칙이랄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예. 우리가 가장 많이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이제 아파트에서. 네네네, 그렇죠. 근데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차이 혹시 아세요? 다 허무느냐, 그렇죠. 아니면 기존의 골격을 재활용하느냐잖아요. 맞습니다. 네, 재건축은 싹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다만 이제 돈이 많이 들고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리모델링은 기존의 골조는 유지한 상태에서 뭘 덧댄다거나 내부를 약간 수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보험 리모델링도 기존에 있는 보험들을 싹 정리하고 다시 새로 가입한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좀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렇게 해서 좀 비용도 좀 줄이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자. 사실 이게 리모델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 리모델링 하다 보면 오히려 막 다 정리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 네.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시면 일단 좀 중복된 보장이 있는 거를 좀 조정하는 경우. 중복 보장.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너무 과다하게 있다거나 이런 거 조정하는 경우요. 그다음에 이제 보장 기간을 늘리는 경우. 나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건 80세 만기인데 네. 아무래도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좀 더 살 것 같다. 네네. 그래서 90세, 100세 만기로 바꾸는 경우. 그다음에 보험료 납입 방법을 조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고 있는 것은 비갱신형인데 뭐 갱신형으로 바꾼다거나 갱신형인데 비갱신형으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납입 방법을 조정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중복된 걸 좀 삭제하거나 또 모자란 거 추가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다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네. 근데 사실 보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암보험부터 뭐 뇌혈관, 치매, 또 네. 치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걸 좀 상품으로 우리가 나눠서 빼 나가도 될까? 네. 어떤 좀 하나하나 삭제해 나가는 기준은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보험이라는 것이 예.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가입한 경우는 별로 없고 누가 와서 이렇게 해달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가입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네.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네. 옆에서 암에 걸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서 이제 내가 그러면 저기는 암에 걸려서 막 치료비가 들어가는데 나는 있나? 점검해 보니까 나도 막 걸릴 것 같고. 또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약간의 이런 뭔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이상한 상황에서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보험이 중복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조정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보험금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래 살면 한 푼도 안 나오는데 암에 걸리면 집을 사요. 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보험금을 너무 많이 가입해 두시는 바람에 네. 걸리면 막 1억, 2억씩 받으시는 거예요. 중복해서. 네, 중복해서. 암보험은 대부분 이제 중복 수령이 네. 좀 되죠. 일반적인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보험들은 다 중복 수령이 예.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받을 수 또 있거든요. 금액도 크고. 대신에 내는 보험료가 많을 거잖아요. 많이 냈으니까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안 걸리면 날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은 너무 중복된 것들은 좀 삭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너무 보장이 의미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운전 안 하는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1년에 해봐야 난 3,000km밖에 안 탔는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거나 뭐 3,000km밖에 안 탄다고 해서 운전자 보험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네네. 확률 대비해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가족이 없어요. 미혼이야. 근데 죽어야 받는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내가 사망하고 나면 우리 가족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이제 종신보험, 사망보험인데 네, 그걸 미혼이 가입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나이 들어서 가입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일단 애들 다 크고 나면 사실 종신보험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다 보니까 저축성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사실 보험은 보장 기능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보장 기능도 받고 싶은데 내가 낸 돈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만기의 환급형으로 원금 가까이 돌려받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하다 보니까 사실 3만 원이면 되는 보험을 20만 원, 30만 원짜리를 드는 경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보험료 사이즈는 점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비교해 보면서 나에게 맞지 않는 거 너무 과다하게 돼 있거나 불필요하게 가입했거나 너무 저축성 비중이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참 좀 공포 마케팅도 좀 없지 않아 있고 또 주변에서 나 뭘로 이번에 얼마 타먹었어 뭐 속된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네. 마음이 또 흔들리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면서 한두 개 얹어지다 보니까 네. 거의 뭐 생활비에 육박하는 보험료가 막 나가기도 맞아요. 하고 이런 건데 네. 그래서 보험에 살을 좀 빼야 되긴 하는 건데 일단은 그러면 보험 리모델링 하면 확실히 좀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이 리모델링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특약을 삭제해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삭제하는 것이 의미 없는 특약, 특히 보장이 범위가 작거나 이런 것들은 삭제해도 보험료가 별로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실제 보험료에 별로 영향을 주지 그렇죠. 않는 뭐 특약들.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거 삭제해봐야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아, 크게 줄이려면 이제 주계약을 줄여야 되는데. 주계약. 예, 주계약이 보험료가 가장 크니까요. 네. 주계약을 줄이는 경우에는 이건 부분 해약으로 간주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 보장을 5천으로 줄였기 때문에 5천만 원이니까 나는 절반으로 줄였고 보험료도 줄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절반의 5천만 원이 삭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해약이 된 거죠.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보장도 줄어들고 그동안 낸 것도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갱신형을 가지고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네. 갱신형은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고정적인 보험료를 내는 비갱신형으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그러다 보면 갱신형에 비해서 비갱신형으로 바꾸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거든요, 오히려. 아, 예,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형이 나중에 올라가지만 지금은 저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갱신형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당장 내가 이번 달에 내는 보험료가 거의 4,50만 원 냈는데 네네. 보험 리모델링 하면서 3,40만 원으로 줄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난 줄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와중에서 또 이거는 해지하고 저거는 가입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면 당장 이번 달 내는 보험료는 줄었지만 납입 기간이 길어요.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미 한 5년간 낸 걸 해지하고 지금부터 다시 20년 납으로 가입하게 되면 지금 당장 이번 달에 내는 보험료를 좀 줄어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총 납입 보험료는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착시 현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진짜 사실 이거 리모델링 하는 게 보험의 군살 빼기라고 시작을 했다가 네. 또 혹 때려다 혹 붙이는 케이스 종종 그런 있거든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 이게 없었구나. 네. 아, 이거 특약 추가해야 되겠네. 네네네. 이런 경우 왕왕 생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또 뭐가 없네. 예. 막 설명 듣다 보면 내가 이런 것도 안 했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사실 부족한 게 아니고요. 상품이 진화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상품이 진화하면서. 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에 걸리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일시금으로 줬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치료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암 치료 기술도 표적 항암, 면역 항암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예. 어차피 암 걸리면 받는 건 똑같은데 예. 자, 이렇게 걸렸을 때 추가로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래 요즘 항암 치료가 그렇게 늘었는데 내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특약들이나 그런 보험들을 추가하셔야 돼요. 그럼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계속 새로운 걸 추가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옛날에는 수술비나 입원비가 별도의 특약으로 존재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수술비 보험, 입원비 보험으로 마치 입원비만으로도 이제 보장이 가능하고 수술비만으로도 보장이 가능하거든요. 네. 뭐 더 좋은 것처럼 느끼는 거고 새로운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 쓰시지 않습니까? 네. 계속 모델이 진화하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쓰는 기능이 바뀌나요? 아, 기본적인 기능은 네. 바탕으로 똑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핸드폰 바꾸지만 사실상 우리가 쓰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화질이 더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전문 사진가도 아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핸드폰도 바꾸고 보험도 바꾸지만 실제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내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장 기본적인 보험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보험에 충실하라. 근데 애초에 그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네. 아파트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빗대서 네.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진짜 이제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다가 네. 살 몇 개만 붙이듯이 내가 필요한 것만 추가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보험 리모델링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추가하려면 새로 가입해야 돼요. 빼는 건 되는데 예. 넣으려면 새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많이 비싸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네. 아이고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좀 여쭤봤어야 되겠네요. 아이고 연금 박사 상담센터 연금 방사가 되버렸네요. 네. 연금 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 관련된 의견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또 애프터 서비스 시간에도 저희가 모아서 답변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증시각도기 곽상준 지점장과 함께 개미스쿨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지금 오늘도 좀 증시가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중요한 실적 발표들도 있고 약간 어떤 좀 정치적인 언급들 때문에 또 흔들리는 면도 있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듣고 10시 5분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